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임기정입니다. 제가 오늘 청각재활 방법의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클레어 임플란트, 인공와우, 그리고 본 앵커링 히어링 에이드라고 해서 이식형 골도 진동 보청기가 이제 바하 봄브릿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봄브릿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미디어 임플란트, 즉 중위 이식형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청기입니다. 보청기의 처방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이제 난청 환자들이 오시면 상담을 해야죠. 그리고 정확한 청력 검사, 즉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타입의 그런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각각의 웨이도에 맞는 그런 모양을 뜨기 위한 그 인상 작업을 거치게 돼서,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착용, 그리고 피팅, 즉 이 보청기를 조정해 주어서 가장 환자에게 알맞는 그런 음질을 구현해내는 그런 피팅 작업을 수차례 거치게 되면 완벽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 환자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난청 환자의 상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또 이경 검사, 즉 고막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측 고막과 좌측 고막이 다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막을 관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털이 있는 연골부를 지나서 이제 깨끗한 골부를 지나면 이제 말레우스를 보이는 그 오른쪽 고막을 볼 수 있고, 약간의 귀지가 있죠. 이게 바깥쪽에 털이 있는 카틀리지너스 포션과 안쪽의 보니 포션을 나눠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학 관찰할 때는 이런 프로시저 오토스콥을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웨이도에 이런 양압과 음압을 만들어서 고막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뉴마틱 오토스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순음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퓨어톤 오디오메트리라고 해서 PTA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으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골도 청력 검사, 즉 본 컨덕션 커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 청력 검사에서는 이렇게 헤드폰을 웨이도에 맞추어서 검사음을 들려주는데, 골도 청력 검사의 경우에는 골 진동자를 이렇게 귀의 뒷부분에 대고 청력 억지를 측정합니다. 골 진동자는 이렇게 유양돌기, 즉 마스토이드 팁 에어리어에 장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 중앙부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 중앙부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진동을 많이 줘야 되지만, 하지만은 미드리어 디지즈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기도 청력 검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는 그런 소리를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 이소골, 그리고 와우, 즉 달팽이관까지 전해지는 전과정을 검사하는 게 바로 이 기도 청력 검사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강법과 상승법이 있죠. 하강법은 뚜렷이 들을 수 있는 높은 강도부터 차차 그 강도를 낮추면서 측정합니다. 뚜뚜뚜뚜뚜 줄어들죠. 그러니까 좀 청력이 좋게 나옵니다. 상승법은 뚜뚜뚜뚜뚜 자꾸 강도를 높여가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따라서 청력이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즉 혼합법, 믹스드 메소드라고 해서 처음 응답하는 값을 확인한 다음에 10dB를 낮추고 그리고 안 들리면 다시 5dB씩 올리고 이런 방법을 통한 수정 상승법인데 우리가 기도 청력을 이 혼합법 수정 상승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3번 측정을 해서 2번 같은 강도에서 응답이 얻어졌다면 그 값을 이제 최종적인 청력 역치로 결정합니다. 1000Hz 즉 1kHz죠. 거기에 청력 레벨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 2, 4, 8 kHz 순서로 높은 주파수를 측정을 하고 다시 1kHz 즉 1000Hz에서 다시 검사해보고 500Hz, 250, 125Hz 순서대로 낮은 주파수를 측정하는 게 바로 우리 수능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귀는 적색으로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수능 청력 검사에서 0에서 14가 정상이고 100이 전혀 안 들리는 그런 데프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전 정상이죠. 오른쪽 귀는 완전히 정상이고 왼쪽 귀는 한 3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측 귀는 동그라미, 좌측 귀는 X로 표시하게 되고 기도 청력 레벨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보청기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난청이 심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가 어느 환경에서 필요한가, 그냥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에서 TV 정도 보고 조용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정도인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 또는 여러 사람과 나누는 그런 대화의 역동적인 사회적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인지에 따라서 보청기가 선택이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또 크기, 색상별, 그리고 볼륨 조절이나 방향성 같은 것도 고려하게 되고요. 텔레코일이나 와이어레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도 관련이 되겠고요. 또 가격 같은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청기의 적용의 기준은 양측 귀에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는 양쪽에 착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한쪽에 착용하는 경우에는 양쪽 귀 모두 55dB보다 좋을 때는 청력이 비교적 나쁜 쪽에 착용해서 그쪽 귀를 보완해 주는 것이 좋고요. 두 귀 다 모두 80dB보다 나쁘다. 그런 경우는 청력이 좋은 쪽에 해줘서 오히려 그쪽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55에서 80dB 사이의 청력이라면 이제 좋은 쪽 귀에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55dB에 가까운 귀에 보청기를 착용시키되 가급적 양측 착용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준도 이 피지컬하게는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귓구멍이 커지니까 이제 피드백이 생기는 것들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사람마다 이게 모습이나 귓구멍의 모습이 틀리고 또 소위증 같은 아이들은 그런 귓바퀴의 기형,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또 손동작과도 관련이 있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왼손잡이는 왼쪽에 해주는 게 좋겠죠. 다량의 귀지가 있거나 또 농이 흐르거나 만성중이염 등등의 염증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한 다음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분이냐, 조용한 환경에서의 대화나 TV 시청만으로도 충분한 보청기의 이득을 누리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증폭도 이렇게 많은 대화가 있는 분들은 크게 해줄 수 있지만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소음이 오히려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청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플랫한 경우에는 비교적 보청기 적합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간단한 보청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슬로핑형, 즉 고주파수로 갈수록 청력 손실이 큰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의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저주파수의 증폭을 억제하면서 고주파수의 증폭은 또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채널을 지닌 그런 보청기를 권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저음은 완전히 정상적인데 고음은 완전히 거의 망가진 그런 형태의 샤플리 슬로핑형은 보청기 적합이 좀 까다롭습니다. 고주파수를 너무 증폭을 많이 하자니 증폭이 필요 없는 저주파수에서도 일부 증폭과 또 오클루전 이펙트, 왕왕거리는 그런 그 현상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즘엔 디지털 보청기로 적합성이 좀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리버스 슬로핑형이라고 해서 저주파수에서 청력이 더 나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곤란한 보청기 적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보청기의 구조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귀로 전달되는 소리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그 마이크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받아들여진 신호를 증폭해주는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즉 우리가 말을 하는 스피커죠. 증폭된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서 웨이도, 고막으로 들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크기도 다르고 또 지속 시간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또 적절한 상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의 선택은 그 형태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고막형 보청기입니다. 이거는 CIC 보청기라고도 하는데 Completely in Canal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의 경우는 상당히 그 외형적으로도 잘 안 보이고 좋죠. 하지만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서션 리무벌 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주로 마일드, moderately severe hearing loss에 쓰이기 때문에 작은 만큼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증폭되는 효과는 좀 떨어진다. ITC 보청기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좀 보이는 점은 있지만 이렇게 다이얼로 직접 조종하는 것, 그리고 벤트라고 해서 꽉 막히는 효과를 없애주는 그런 환기관, 그리고 이렇게 도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그런 레벨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또는 moderately severe hearing loss에 적절히 쓰일 수 있는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귓속형은 이렇게 이갑개를 꽉 채우는 형태의 그런 보청기가 되겠는데요. 큰 만큼 우리가 적용하기도 쉽고 적응하기도 쉽고 제거나 삽입이 용이한 그런 장점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또 mild to severe, 즉 증폭이 상당히 자유롭고 용이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귀걸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BT, 즉 Behind the Ear라는 형태의 보청기도 있죠. 이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스피커, 즉 리시버가 이 앞쪽에 달려 있어서 이런 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의 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색상의 선택도 가능하고 또 버튼이나 다이얼 같은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정하기도 쉽고요. 차기도 쉽고 또 moderate to severe, 즉 증폭량이 상당히 많고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형태가 바로 이런 개방형 RIC, 즉 리시버 인 캐널이라는 보청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이렇게 엄브렐러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우리 우산 같은 형태의 리시버가 앞에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된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BT 타입 보청기처럼 튜브를 통한 소리의 손실이 없고 또 꽉 막히지 않는 비교적인 내추럴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T와 같은 유용한 착용성을 갖추면서도 앞에 이렇게 라인으로만 싹 보이는 뭐 비교적 외형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보청기입니다. 마일드 투 시비어 히어링 로스에 착용할 수 있지만 BT 보청기나 이런 큰 보청기들보다는 증폭력이 조금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렇게 굉장히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 Invisible in Canal IIC 보청기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고막 앞쪽으로까지 이렇게 바싹 붙는 그런 보청기여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또 그만큼 증폭량이 좀 적거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탈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스타키에서 나온 히어링 앰플리파이어 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가려지고 처음 사용하는 그런 히어링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가 있고, 사실 그런 보청기, 즉 디스포저블 보청기의 시초는 바로 포낙에서 나온 이런 리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 없고 보이지도 않고 내추럴한 사운드 퀄리티를 지니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120일 즉 석 달 정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포저블 히어링 에이드의 첫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청기의 선택은 이제 뭐 채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력이 고음에서 이렇게 망가진 분들 를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청력 레벨에 맞춰줄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하지만은 싱글 채널인 경우에는 거기에 잘 부합하지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투 채널이면 확실히 나아지죠. 타겟 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게 보이고요. 3, 4 채널로 갈수록 어느 정도 잘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채널까지 가면 완벽하게 타겟 라인에 우리가 부합하는 청력 향상, 증폭을 이룰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런 통계 결과에 보듯이 1에서 2채널로 갈 때 가장 그런 이 보청기의 그 증폭 효과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채널로 갈수록 확실히 그 이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4채널 이상이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스피치 디텍션이 좋아진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6채널, 8채널까지는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 4채널 이상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서 8채널 이상의 보청기를 선택한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널과 밴드도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밴드라는 거는 이 different frequency에서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 스페시픽한 에어리어에서의 볼륨 조절이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채널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인디비주얼한 채널에서의 이 프리퀀시 레인지를 서로 도맡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능력이 보청기가 말소리와 소음을 구별할 수 있는
스피치 투 노이즈 레이셔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효과고, 이런 것들이 소음화, 특히 소음화, 또 여러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 말소리 분별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담을 마친 이후에 보청기의 모양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상이라는 걸 이제 뜨게 되는데요. 환자의 귀 속의 이상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고막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댐을 솜을 이제 그 고막 앞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과 경화제를 1:1 비율로 섞은 다음에 그 오토폼을 시린지에 이제 넣게 되죠. 그래서 안쪽에 이어댐부터 서서히 실리콘으로 채워 나와서 이제 이갑개와 이제 귀 전체를 덮은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꾹꾹 눌러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부터 서서히 빼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돌리면서 빼줌으로써 이제 압력에 의한 고막의 손상을 방지하게끔 인상을 빼주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뭉그러지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량하거나 캐널이 아주 짧고 헬릭스가 뭉개지거나 이렇게 뭐 망가진 모양으로 나오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턴, 세컨드 턴 고막 앞쪽까지가 완벽히 나오고, 그리고 이갑개 쪽에 이 모양이 콩칸 부분이 완벽히 제작되고 또 이렇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밴드와 세컨드 밴드가 완벽히 나오면은 가장 좋고, 반드시 퍼스트 밴드에서 한 15mm 이상은 나와주어야 우리가 보청기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인상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 귀트를 재단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보는 보청기의 외형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보청기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착용을 하게 되고, 피팅, 즉 적합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화 영역의 언어를 편안하게 인식하고 어음의 이해도를 높여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어떻게 이득을 결정해 주느냐, 그리고 프리퀀시마다 이 채널의 그 조정, 밴드의 조정을 얼만큼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적합되게 조정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아라든지 하이프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와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어링 에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 서머리는 노인성 난청 25dB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에서 한 3분의 1, 75세 이상에서 반, 85세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서 이제 보청기 사용이 요구가 되시는데, 수렴청력이 한 40dB 이상 떨어지면은 보청기를 추천하고 52dB에 가까운 청력의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고막형, 귀속형, 일반 귀속형, 귀걸이형, 개방형 등이 있어서 그런 형태와 채널을 결정해서 처방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RIC 보청기가 귀막힘을 현저히 줄여서 처방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청기 신기술 등이 이런 방향성 조절, 상황에 따른 인공지능적인 대처, 그래서 이제 소음과 귀울림, 즉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히어링 에이드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화호는 정말 전혀 듣지 못하는, 완전히 농이된 아주 심한 난청 환자에 있어서 잔존하는 청신경을 전기 자극해주는 와우 이식기를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아에서의 와우 이식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청력이 교육과 지능,
그리고 언어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인공화호를 삽입해줘서 달팽이관 안쪽으로 전극을 이렇게 삽입해 줌으로써 고음 쪽에서 또 중간음, 저음에 맞춰서 전극이 전기적인 자극으로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성 난청이 있으면서 보청기로 3개월 이상 청력 재활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인공화호 이식을 시행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양측에 뭐 달팽이관이 없다든지 청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인공화호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90dB 이상의 난청 환자들에게 인공화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2세 이상, 한 15세까지는 한 70dB 이상의 난청 환자들에게 양측 인공화호를 시행해 줄 수 있고, 15세 이상 성인들은 70dB 이상 난청 환자면서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 한쪽만 우리가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귀의 선택도 비교적인 나쁜 귀를 선택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공화호 이식 수술의 선택은 역시 70dB 이상 되는 이 고도 난청 환자에서 시행을 해주는데, 일부 그런 환자들이 저음이 좀 잔청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럼 잔청을 어떻게 보존해 줄까 하는 곳에 요즘 인공화호 이식 수술에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 앵커링 히어링 에이드, 즉 이식형 골도 보청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본 브릿지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외부 기기와 이제 내부에 심어주는 이 진동형 골도 이식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 브릿지 이 시스템은 이 바깥쪽 파트와 이제 안쪽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착용된 외부에서 소리를 외부 기기에서 소리를 듣고 안쪽으로 전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안쪽에서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진동으로 달팽이관, 즉 아직 기능이 남아있는 와우로 직접 전달이 돼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웨이도가 막혀 있거나 고막이나 이소골이 전혀 기능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외부 기기는 소리를 듣고 안쪽으로 전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청각 그 자체는 정상이어야죠. 코클리어의 기능이 최소 40dB 이상으로 정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에어본 갭, 즉 전달해주지 못하는 것이 한 30dB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살 이상에서 해주는데, 특히 이 싱글 사이드 데프니스, 즉 한쪽 귀가 안 들리는 환자들에게서도 반대편 귀에서 착용을 해줘서 결국에는 정상 귀에서도 뭔가 방향성 이런 곳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착용해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리어 임플란트, 즉 중이식형 보청기가 되겠는데, 이게 바이브런트 사운드 브릿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브릿지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안쪽으로 전해져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IS 조인트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바이브런트 사운드 브릿지의 경우 이렇게 안쪽 템포랄 본에 또는 스컬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이 안쪽에 진동자가 이렇게 인쿠스 LP 커플러랑 연결이 되면
이렇게 IS 조인트에 작용해서 진동으로 좀 더 이제 청력을 많이 전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형태의 그 커플러를 쓰면 이렇게 인쿠스의 바디에 이렇게 손쉽게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윈도우, 즉 코클리어의 라운드 윈도우에 그 직접 접촉되는 그런 형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탑패스에 장착을 해주는 그런 모양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외부 기기와 내부 기기, 그리고 플로팅 매스 트랜스듀서라고 엘렉트로마그네틱 트랜스듀서로 이게 진동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인데, 이렇게 저음이 좀 좋고 고음이 망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고음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험에서도 편측 청력이 한 41에서 70dB 정도 되는데 언명료도 비교적 50% 이상으로 좋은 환자에서 보청기는 그래도 이런 좀 효과가 없다 할 때는 이런 것 인공중위를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히어링 에이드 52dB를 기준으로 한다. CI 한 70dB 이상의 난청 환자들은 보청기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인공하우를 해줄 수 있다. 이식형 골도 보청기는 AB 갭이 한 30dB 이상인 그런 전음성 난청 환자들에게 있어서 골도 청력이 정상적인 경우, 특히 소위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그런 청각 재활의 방법이 되고요. 중위 이식형 보청기인 경우에는 수능 청력이 한 41에서 70dB 정도로 저음 청력이 좋은 사람, 즉 스키 슬로핑한 그런 청력도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유용한 청각 재활의 방법으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